오늘도 저희 진야사 사극극장을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조선 팔도에서 가장 거칠고 매서운 바람이 분다는 평안도 변방. 그곳은 명나라와의 밀무역이 성행하여 돈의 향취가 끊이지 않는 곳이었으나 그 돈은 결코 백성들의 주머니로 흐르지 않았습니다. 척박한 산세와 탐관오리의 수탈이 맞물린 그곳에서 백성들은 하루를 버티는 것이 전쟁과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 비정한 흙먼지 속에서도 기이할 정도로 영롱하게 빛나는 보석 하나가 자라고 있었으니 바로 아전 김씨의 외동딸 제이였습니다. 제이는 6살 무렵부터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신이 내린 아이라 불렸습니다. 그를 배우기도 전부터 그녀는 세상의 모든 만물을 숫자의 결로 읽어냈기 때문입니다. 저 수레는 장부보다 5섬이 부족해. 바퀴가 흙에 박히는 깊이가 평소보다 얕은걸. 응? 꼬맹아, 방금 뭐라고 했느냐? 수레의 쌀이 몇 섬인지 내가 어찌 알아? 수레바퀴 자국이 반치 정도 덜 깊잖아요. 어제 비가 와서 땅이 젖었으니 쌀 100섬을 실었다면 저 고랑보다 더 깊이 패어야 해요. 지금 저 수레는 95섬뿐이에요. 어제 창고 앞에서 분명 100섬을 싣는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지금 보니 아니네요. 상인은 코웃음을 쳤으나 그날 저녁 관아에서 세곡 횡령 사건이 터지며 마을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수레의 무게를 눈대중으로 맞힌 것이 아니라 지면의 습도와 바퀴의 깊이를 계산해낸 7살 소녀의 직관. 그것은 제이가 타고난 세상을 수식으로 분해하는 천재적인 감각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를 아는 몇 안 되는 아전이었던 제이의 아버지는 딸의 비범함을 기뻐하기보다 두려워했습니다. 난세의 너무 밝은 빛은 어둠의 표적이 된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제이야, 앞으로는 절대로 저작거리에서 숫자를 입에 올리지 마라. 남들보다 하나를 더 보고 둘을 아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수 있어. 너는 그저 글자나 조그마한 평범한 아전의 딸로 살아야 한다. 너의 그 영민함을 깊은 흙 속에 묻거라. 아버지, 저는 그냥 보이는 대로 말한 것뿐이에요. 왜 숫자를 말하는 게 나쁜 건가요? 나쁜 것이 아니라 무서운 것이란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숨기고 싶은 진실을 숫자로 가리곤 하지. 그런데 내가 그 진실을 밝혀버리면 그들은 너를 없애려 할 것이다. 제이야, 너는 부러지는 나무가 아닌 흐름을 잃는 물이 되어야 한다. 제이는 아버지의 가르침대로 영민함을 숨기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그녀를 평범하게 살게 두지 않았습니다. 평안도 관찰사의 지독한 수탈을 견디다 못한 아버지가 조작된 세곡 장부의 허점을 지적하며 상소를 준비하던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제이가 보기에 아버지가 준비한 상소문은 너무나 감정에만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돕고 싶었던 제이는 그가 외출한 사이 관찰사가 은밀하게 자금을 세탁하는 가짜 장부의 모순을 완벽하게 파헤친 새로운 상소문을 작성했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관찰사도 함부로 아버지를 해치지 못할 거야. 자금의 흐름이 이토록 명확한데 치부를 들킨 제 목숨이 아까워서라도 아버지께 먼저 타협을 해오겠지. 제이는 믿었습니다. 세상은 논리적으로 움직이며 상대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합리적인 선택을 할 것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제이의 오판이었습니다. 그녀는 권력자들의 비합리적인 광기와 자존심이라는 변수를 계산에 넣지 못했습니다. 불행하게도 아비의 상소문은 조정으로 올라가기 전 관찰사의 손에 들어갔고 정확히 자신의 비리를 꿰뚫고 있는 상소문의 내용에 그는 경악했습니다. 자신의 치부를 완벽히 꿰뚫어 본 자가 있다는 사실 자체가 그에게는 공포였고 그 공포는 잔인한 폭력으로 변했습니다. 이튿날 제이의 집으로 관군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리고 관군과 함께 들이닥친 관찰사는 외쳤습니다. 내 놈의 이 상섬은 참으로 기괴할 정도로 똑똑하구나. 허나 세상에는 알아도 모른 척해야 하는 법도가 있는 법. 관군들의 무자비한 매질이 시작되었습니다. 제이는 문틈 사이로 아버지가 피를 토하며 무너지는 광경을 지켜보아야 했습니다. 제이가 그토록 신뢰했던 논리와 숫자는 아비의 머리 위로 쏟아지는 몽둥이질에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 순간 제이가 마당으로 달려나오며 외쳤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아버지는 아무것도 모르십니다. 그 상소문은 제가 직접 작성한 것입니다. 아버지의 목숨을 구하고 싶어 제가 저지른 일이니 제발 아버지만은 살려주십시오. 고작 계집아이가 이 방대한 자금의 흐름을 읽어냈다고? 그렇다면 더 놔둘 수 없지. 이 아이는 필시 천재가 아니라 유물이다. 이런 머리를 가진 자를 살려두었다간 장차 내 목을 칠 칼날이 될 것이다. 여봐라, 전현과 아비를 당장 참아요. 씨를 말려라. 관군들이 달려들자 매를 맞고 있던 제이의 아비는 벌떡 일어나 제이를 자신의 등 뒤로 거칠게 밀어내며 필사적으로 그들을 막아섰습니다. 제이야, 뛰어라. 뒤도 돌아보지 말고 어서 가라. 내 힘이 남아 있을 때 어서 도망가. 아버지, 안 돼요. 제가 어찌 혼자 가요. 너라도 살아야 할 것 아니냐. 가란 말이다. 어서 가. 아버지가 절규하는 그 절체절명의 순간 제이의 머릿속에서는 비정한 각성이 일어났습니다. 공포에 질려 울던 그녀의 머릿속은 오히려 차갑게 식어 가해자들의 모든 정보를 강제로 흡수하기 시작했습니다. 관복의 거친 질감, 허리춤에 찬 폐옥의 금간 틈새, 그리고 관찰사가 들고 있는 문서에 찍힌 허윤이라는 달아버린 인장 자국까지. 슬픔은 기억으로 변환되었고 통곡은 치밀한 복수의 정보로 치환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아비의 비명을 뒤로한 채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틀렸습니다. 세상은 논리가 아니라 힘으로 움직이는 것이었군요.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저는 물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그냥 흐르는 물이 아니라 저들의 숨통을 끊어버릴 차가운 얼음 송곳이 되어 꼭 아버지의 복수를 하겠습니다. 아버지를 잃고 고아가 된 제이가 흘러들어간 곳은 평양 최고의 기방 일양각이었습니다. 그곳은 매일 밤 조선의 비단과 명나라의 은괴가 오가고 권력자들의 은밀한 욕망이 술잔에 담겨 넘쳐나는 욕망의 집결지였습니다. 하지만 제이는 화장을 하고 검은고를 타는 기생이 되길 거부했습니다. 그녀는 기생들의 뒤처리를 하고 술상을 나르는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는 계집종이 되기를 자처했습니다. 그리고 제이는 취기 어린 벼슬아치들이 무심코 뱉어내는 사실들에 집착했습니다. 그녀는 그림자처럼 방을 드나들며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조선의 치부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충성을 맹세할 때 그녀는 그 대가로 오가는 금괴의 무게를 계산했고 누군가 정의를 논할 때 그녀는 그 이면의 이권이 어느 가문의 곳간으로 흐르는지를 파악했습니다. 그녀의 감각적 각성은 기방의 소란함 속에서 더욱 날카롭게 벼려졌습니다. 방 안에서 들리는 수저 부딪히는 소리만으로도 상에 오른 요리의 가짓수를 맞췄고 술 따르는 속도와 잔의 부딪힘만으로도 안에서 오가는 뇌물의 농도를 셈했습니다. 몇 년의 세월 동안 제이는 그렇게 조선 팔도의 권력 지도를 머릿속에 통째로 그려 넣었습니다. 깊은 밤, 모두가 취해 잠든 시각, 제이는 기방 뒷마당 흙바닥에 나뭇가지로 기괴한 선들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낙서가 아니었습니다. 조선의 돈과 권력이 어디서 태동하여 누구의 주머니로 귀결되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권력의 혈맥도였습니다. 좌이정 허윤, 당신의 힘은 저 호남의 기름진 평야에서 나오는 곡식이 아니었어. 당신의 진짜 숨통은 저 북방의 3거래권을 독점하는 데서 나오는 것이었군요. 북방의 교역로 하나만 흔들어도 당신의 권력 절반은 모래성처럼 무너질 텐데. 그녀는 아비를 죽인 관찰사의 문서에 찍혀있던 허윤이라는 직인을 아직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기방에서 주워들은 정보들이 취합될수록 그 권력의 정점에는 좌이정 허윤이 버티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러기엔 내 손이 너무 짧구나. 이 미천한 계집종의 목소리는 담장 밖을 넘지 못해. 더 높은 곳, 더 깊은 곳. 조선의 모든 권력이 모이는 그곳으로 가야만 해. 당신의 심장을 가장 가까이서 겨눌 수 있는 그곳으로. 제이의 시선은 이제 평양을 넘어
저 멀리 한양의 궁궐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께 맹세했던 낮은 곳에 흐르는 물이 얼음 송곳이 되기 위한 그녀의 은밀한 준비는 이미 끝났습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궐의 높은 문턱을 단번에 넘게 해줄 단 하나의 지렛대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방의 그림자로 숨어 지내며 때를 기다리던 제이에게 마침내 운명의 지렛대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양에서 올라온 왕실의 상궁 일행이 일양각에 머물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왕실 대례에 쓸 최고의 비단을 조달하라는 명을 받고 평양에 왔으나 교활한 평양 상인들의 농간에 빠져 막대한 국고를 탕진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밤마다 제조상궁의 처소에서는 깊은 한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장부상의 금액은 완벽했으나 실제로 도착한 비단의 양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이럴 수가. 내 눈으로 장부를 확인하고 직인을 찍었거늘 왜 실제 가져온 비단은 절반밖에 되지 않는단 말이냐. 이대로 한양에 돌아갔다간 내 목이 남아나지 않겠구나. 모든 궁녀가 고개를 숙이고 벌벌 떨고 있을 때 찻상을 든 제이가 소리 없이 방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그녀는 확신에 찬 어조로 제조상궁 앞에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마마, 장부의 숫자를 보지 마시고 비단의 무게를 보십시오. 비단은 습기를 머금으면 본래의 무게보다 3할 이상 무거워지는 법입니다. 무엇이라. 내까짓 계집종이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끼어드는 것이냐. 상인들이 비단을 창고에 쌓아두고 매일 밤 특수한 가마솥으로 수증기를 쏘인 것입니다. 물을 먹어 무거워진 비단을 마른 비단의 가격으로 달아 장부에 적었으니 실제 길이는 절반일 수밖에요. 여기 제가 지난 사흘간 저 상인들의 창고를 드나드는 수레의 횟수와 바퀴 자국이 깊어진 정도를 계산해 둔 기록입니다. 어제보다 오늘 새벽에 자국이 2분 더 깊었습니다. 비단에 물을 먹였다는 증거지요. 제조상궁은 제이가 내민 거친 종이를 받아들었습니다. 그곳에는 기방의 몸종이 적었다고는 믿기 힘든 정교한 수식과 수레의 이동 경로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이 몸종은 단순히 머리가 좋은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습기의 무게까지 숫자로 환산해내는 기괴한 천재였습니다. 내가 정녕 이것을 홀로 계산했단 말이냐. 이 숫자들이 사실이라면 상인들의 창고 뒷마당에 마르지 않은 비단들이 숨겨져 있겠구나. 그렇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람이 숫자를 이용해 거짓을 말할 뿐이지요. 지금 당장 창고를 수색하시면 마마께서 잃어버린 나머지 절반의 비단을 되찾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제이의 예상은 단 한치의 오차도 없었습니다. 비단을 되찾고 위기를 모면한 제조상궁은 이 미천한 계집종에게서 형용할 수 없는 위압감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사대부들의 오만함과는 다른 세상을 자기 손바닥 안에 장부처럼 내려다보는 책사의 기운이었습니다. 너는 대체 누구냐? 평양 기방의 종으로 썼기엔 내 재주가 너무도 기괴하고 아깝구나. 대체 무엇을 바라고 내게 이런 비책을 알려준 것이냐? 마마, 저는 이름 없는 흙먼지일 뿐입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에는 조선의 모든 권력의 흐름이 들어 있습니다. 저를 궁궐로 데려가 주십시오. 궁궐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비정한 곳이다. 지략과 모략으로 사람의 목숨을 뺏고 빼앗기는 피비린내 나는 전쟁터지. 견딜 수 있겠느냐? 이미 10년 전 평안도 진흙탕에서 저는 사람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저를 데려가 주신다면 마마의 가장 날카로운 칼이 되어 궁궐의 썩은 결을 하나하나 도려내 보이겠습니다. 제조상궁은 제이의 차가운 눈동자 속에서 거대한 야망과 복수심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이 계집종이 궁궐이라는 거대한 장기판 위에서 가장 위험하고도 매혹적인 말이 될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그렇게 평양 기방의 그림자였던 제이는 마침내 조선의 심장부로 향하는 궐의 문턱에 발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10년 전 아비의 피가 섞인 진흙탕을 밟고 도망쳤던 평안도의 계집아이가 마침내 복수를 위한 위대한 첫발을 내디딘 순간이었습니다.
태양 아래 찬란하게 빛나는 경복궁의 기와와 붉은 기둥들. 사람들은 그 화려함에 압도되어 고개를 숙였으나 제2의 눈에 비친 궁궐은 거대한 권력의 변수들이 얽히고 설킨 수식의 미로일 뿐이었습니다. 제조상궁의 뒤를 따라 근정전으로 향하던 중 갑자기 제조상궁의 걸음이 멈추고 고개가 깊게 숙여졌습니다. 화려한 가마 한 채가 제2의 앞길을 막아선 것이었습니다. 그때 제조상궁의 입에서 나온 한마디가 제2의 심장을 얼려버렸습니다. 좌의정 허윤대가 많이십니까? 문안 여쭙사옵니다. 허윤. 그 이름이 제2의 귓가를 울리는 순간 그간 억눌러왔던 모든 감각이 폭발했습니다. 어린 시절 관찰사의 문서 위에 오만하게 찍혀있던 그 이름. 가마의 문이 열리고 한 사내가 위압적인 분위기로 내려섰습니다. 10년 전 장부 위에서 보았던 그 달아버린 인장의 주인. 인장으로만 마주했던 복수의 실체가 드디어 눈앞에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제조상궁, 이 계집아이는 누구냐? 고개를 숙이고 있으나 기운이 예사롭지 않구나. 순종적인 궁녀의 눈이 아니라 무언가를 품고 있는 도끼 어린 눈이구나. 대감, 평양에서 큰 공을 세워 제가 직접 발탁한 아이입니다. 워낙 총명하여 전하의 지미를 맡기기에 부족함이 없을 듯하여 드렸습니다. 얘야, 명심해라. 궁궐은 법도와 질서가 지배하는 곳이다. 내 재주가 무엇이든 궁궐은 너 같은 미천한 것이 감히 셈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니라. 대감의 준엄하신 말씀을 뼈에 새기겠습니다. 소인은 그저 법도를 수호하시는 대감의 그림자 뒤에 서 있는 미천한 존재일 뿐입니다. 부디 가련히 여겨주시옵소서. 허윤은 그녀의 말에 대답도 않은 채 코웃음을 치며 궁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가 멀어지자 제이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의 뒷모습을 노려보았습니다. 허윤, 문서 위에서 이름으로만 보던 당신을 드디어 만났군요. 당신은 법도를 말하지만 당신의 몸을 감싼 비단은 백성들의 고혈로 짠 것일 테지요. 당신이 믿는 그 견고한 질서의 틀이 얼마나 무자비한 욕망으로 지탱되고 있는지 내가 하나씩 증명해 보이지요. 당신이 무시한 이 미천한 자가 장차 당신의 목을 칠 거대한 올가미가 될 것입니다. 아비를 죽인 원수이자 이 나라를 병들게 하는 거와 허윤. 그를 무너뜨리기 위한 그녀의 서늘한 맹세가 차가운 궁궐 담장에 부딪혀 메아리쳤습니다. 2부에서 계속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더 재미있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